근데 우리도 장군 멍군처럼 똑같은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LBM 잠수함 이제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패키지로 뭐 기회는 이때다 싶은 것처럼 기존의 이제 성능 실험이나 아니면 시험 발사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지금 완전 거꾸로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제 핵 개발한 보통 핵 개발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어떻게 쏠까?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따라줄까? 그럼 처음엔 비행기로 뭐 미사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규모도 작아지고 사정거리도 늘어나고 거의 끝판왕이 SLBM인데 그렇죠. 가는데 우리는 이건 없어. 이건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지상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공중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다 갖춰놓고 다들 이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급하게 다시 또 맨날 급해요. 묵지게 됐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는 SLBM이죠. 잠수함에서 쏘는 거. 그거 쐈더니 쏘기 바로 2시간 전인가요? 예. 또 북한에서는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를 동해 했죠. 쪽으로. 예. 그래서 또 뭔가 모양새가 되게 이상해요.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현재 방한 중인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마침 쏘고, 또 그때 쐈죠. 우리도 쏘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거의 이게? 뭐 폭죽 터지듯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쏜다는 게 미리 알려졌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주변국에 대한 양해를 이제 구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해상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데나 잘못해서 떨어지면 gon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원래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쟤네들이 뭔가 일을 이제 시작하려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들 알게는 하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이제 자주국방의 어떤 의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입장 그리고 북한 이렇게만 볼 그림은 아니고 작게 봐도 한반도와 뭐 중국까지 넓게 보면 호주, 영국, 미국까지 포함하는 지금 큰 변화가 9월 16일 날, 9월 15일 날 하루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개가 일부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9월 15일자로 9월 15일인가? 9월 16일에 그 프랑스가 요구를 해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돼요. 비공개로. 안보리? 예, 안보리가 소집이 돼요. 지금 소집됐어요? 소집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곧 하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비공개라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왜 하는지는 이제 안 알려질 텐데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한반도에서 이제 양쪽에서 다 지금 탄도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뭔가 글로벌한 입장에서 봤을 때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뭐 그림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되는 이제 친절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한번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발사했다는 그 SLBM 이게 이제 그 잠수함에서 잠수함이 막 돌아다니다가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목표물까지 이제 날아가는 이게 이제 맞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뭐 독자 개발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미사일이라는 거는 탄도 미사일로 이렇게 쏴서 위로 올라가면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포물선을 그리는 원리인데 이제 발사하는 원점 그 시점이 어디냐,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이 돼요. 보통 ICBM이라고 부르는, 뭐 IRBM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쏘는 이제 육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들이 있고요. IRBM은 이제 중거리. 그다음에 뭐 약간 뭐 표현들이 애매하긴 한데 ICBM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제일 멀죠. 보통 이제 한 6,000km 이상 날아가면 이제 ICBM이라고 그러고, 뭐 IRBM이라고 그러면 중거리. 그다음에 뭐 MRBM이라고 그러면은 뭐 중단거리. SLBM이라고 그러면은 SRBM이라고 그러면 단거리 뭐 이러는데 쉽게 땅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폭격기에서 떨궈서 장거리로 날아가는 이제 ALBM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마린 잠수함에서 쏘는 SLBM도 있고 다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자기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 개의 축이다라고 해서 트라이어드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핵 전쟁, 뭐 냉전 시절에는 아주 강력한 이제 그 전략 체계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SLBM이에요. SLBM이 잠수함 발사.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일단 SLBM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에서 쏜다라는 것들은 네. 잠수함은 잘 안 찾아집니다. 어디서 쏘는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 쏘나 가지고 찾으면 금방 찾잖아.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네. 그거는 영화고요. 실제로는 거의 못 찾아요. 잠수함을? 예, 거의 못 찾아요. 잠수함 어디인지 뭐 수중 레이더 그게 소나인 거죠? 예, 소나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서는 전파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그나마 통과되는 게 이제 소리예요. 음향인데 이제 내가 찾겠다고 내가 이제 소리를 먼저 내면 어딘가 나서 메아리가 돌아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소리를 내면 상대방도 아는 거죠. 내가 먼저 들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가 먼저 소리를 내서 저쪽을 찾는다라는 거는 하는 거는 이제 능동 소나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액티브 소나죠. 이 능동 소나는 내 위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만 보통 사용해요. 정확하게 너가 어디 있는지 너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할 때 쓰는 게 이제 액티브고. 야, 그거는 굉장히 그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패시브형이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네. 그러려면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조용해야 되고 내 소리가 소음이 시끄러우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뭐 크리미스타이드나 뭐 붉은 시월호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냉전 시절 같은 경우는 이 잠수함들이 바닷속으로 탁 나가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딘가 있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때 막 다 엔진 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땅땅 두드리는 소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주 미세한 소음까지 잡아내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냉전식 요즘에는 그래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들고요. 예전 냉전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잠수함이 소련군 잠수함이 딱 나가는 길목에 항구 앞에 조용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죠. 네.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잠수함에 나가기 시작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뒤에서 쫓아가는 거고 소련군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붉은 시월호 같은 데서는 나오는 것처럼 뭐 미친 이반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180도 회전을 해버립니다. 잠수함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뒤에서 따라오던 이 미국 잠수함 같은 경우 깜짝 놀라든지 아니면 충돌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건데 이 잠수함에다가 그래서 이 전략적인 무기를 실어놓으면은 상대방이 항상 반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습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땅에 있는 뭐 이를테면 비행기들도 다 활주로가 없어지면 뜰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지상에 있는 미사일들은 다 어딘지 대충 위치를 아니까 미리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버리면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수함에 실려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잠수함에 이제 위력이 아주 센 전략적 무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로 언제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이 보복을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러한 무기가 이제 잠수함 탑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제 SLBM인데요. 근데 그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는데 미국, 러시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5대 그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영국, 프랑스까지.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째냐 8번째냐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북한이 쐈잖아요. 북한이 쐈는데 북한은 잠수함에서 쏜 건 아니고 이제 바지선에서 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술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잠수함으로 다시 옮겨서 실전에 쓰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곧 된다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잽싸게 날 들이밀기를 한 거죠. 이제 보면 교토트랙에서처럼. 그럼 우리는 이제 제대로 잠수함에 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LBM을 하나 발사했다. 이렇게만 이제 볼 건 아니고 이 9월 한 11일부터 한 15일까지 한 4, 5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9월 11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선방은 이제 북한이 날린 거죠. 그때 미사일 쐈었죠. 북한이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장거리 순항. 순항 미사일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루즈인가요? 그렇죠. 네. 이 탄도미사일은 탄도예요. 쭉 쏘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도 빠르고 막기도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레이더만 잘 갖춰놓으면은 상대방이 쐈다라는 거 금방 알고 타겟이 어딘지도 알 수 있어요. 격추하기도 쉽고. 그러면은 이제 막판에 이제 막던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순항 미사일은 말 그대로 크루즈 기어다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밑으로 장거리로 낮게 여러 가지 속도는 늦지만 사거리도 꽤 긴 편이고 고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파고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죠. 토마호크. 예,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프고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쭉 높이 날아가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낮게 나르잖아요. 높이를. 그리고 이제 지형을 따라서 산 사이 계곡을 따라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리 이제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쐈는지 안 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레이더에 순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리고 자유자재로 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일단 쏘면 떨어지는 코스가 뻔하잖아요. 근데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웨이포인트를 찍어놓으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어디를 뭐 겨냥할 수 있는지 상당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전쟁을 시작할 때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레이더, 그 다음에 지휘 통제부, 그거부터 없애버리고 주요 핵심 시설들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토마호크 같은 이제 순항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은 속도가 비교적 늦어요. 그래서 뭐 마하 한 0.8 마하 1도 안 돼요? 예, 아음속이에요. 물론 이제 그 초음속 미사일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11일 날, 12일 날 이틀에 걸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리 좁은 지역을 막 여러 바퀴 돌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순항 능력을 보려고. 그래서 이제 북한 발표를 대충 종합을 해보면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1,500km를 이제 날아갔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명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우리나라 다 국토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뭐 동글동글 계속 돌다가 갑자기 네모나게 돌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로수를 맞추는 거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다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은 쐈는지 안 쐈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잘 이거를 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500km 정도 됐다라는 것은 북한 어디서나 쏴서 우리 어딘가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어디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술력을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사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엔진 개발이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터보제트 엔진인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 순간 힘을 내서 쫙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관성으로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만 힘을 내면 되는데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내가 비행하는 시간 내내 엔진이 켜져 있어야 돼요. 항공기처럼. 그래서 이 터보제트 작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북한이 확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아마 이란 쪽을 통해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일 날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이제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북한에서 뭐 탄도미사일 쏘는 특히 이제 단거리 여러 차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정거리 1,000km 이하는 이제 우리는 만성이 됐죠. 뭐 그 정도야 뭐 맨날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9월 16일자로 이제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또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고정된 기지 아니면 이제 차량 그렇죠? 바퀴 달린 차량이나 아니면 무한궤도가 있는 차량에 실어가지고 발사하는 모습들을 주로 연출을 했는데 이번엔 기차에서 쐈어요. 기차에서 쐈어요? 기차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기차 일반 위에서 인공위성이나 정찰기가 높은 데서 보더라도 저게 군용인지 그냥 민간 화물 열차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처음부터 딱 알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탁 쏘고 다시 가면 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발표한 사진을 봐도 바로 터널 앞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터널 앞에서 딱 준비해서 쏘고 바로 터널로 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술적 진보, 타격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우리도 장군 멍군처럼 똑같은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단 제일 주변국이나 많은 이제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이제 SLBM 잠수함 이제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패키지로 뭐 기회는 이때다 싶은 것처럼 기존의 이제 성능 실험이나 아니면 시험 발사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 뭐 했어요? 일단은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속이라는 거는 음속에 몇 배씩 된다는 거죠. 네. 음속에 한 4, 마하 3, 4 정도까지도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함, 그러니까 배를 공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보통 쏘면 이지스함으로 대표되는 네. 미사일 방어 체제들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럼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춰서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뭐 신의 방패다라고 해서 이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 이지스함은 기본 전제 조건이 상대방 미사일이 아음속 즉 마하 한 0.8 정도로 날아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음속에 가까운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뭐 막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주로 이제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이쪽에서는 이걸 뚫기 위해서 초음속을 이제 택합니다. 뭐 그러면 그게 어렵지 뭐 그게 뭐 어려워 탄도 미사일은 마하 10도 넘어가는데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이 초음속 미사일 특히 대함용 초음속 미사일은 아무리 그 높이 날라도 보통 너무 높지는 않아요. 높아봐야 뭐 몇백에서 한 뭐 1000m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권이 공기가 많은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열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럼 마찰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타겟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기술 개발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를 개발해놓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재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네. 통상의 뭐 하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뭐 한 3번 정도 이제 막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일단 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본 다음에 안 맞으면 또 쏘고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한 번? 예, 그러니까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섣불리 다가오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발표한 게 뭐 성능 향상 이제 그렇죠. 성능 향상 미사일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했던 건 뭐냐면은 탄도 중량이 이제 과거에 미국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시험 발사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탄도 중량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두 가지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사거리 제한, 얼마까지 멀리 나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탄도 중량, 그 머리에 실린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두 개의 제한을 다 받았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거리를 늘렸어요. 사거리를 늘리면서 대신 사거리가 늘리면 탄도 중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탄도 중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지고 사거리도 사실은 제한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게 탄도 중량이 2톤. 미사일 전체 중량이 2톤이 아니고 끝에 실린 탄두만 2톤.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뭐 저 감이 잘 없습니다만. 감이 잘 없으시죠. 보통 대부분의 그 우리가 저 미사일이다 싶어서 생긴 친구들이 전체 무게가 한 2톤쯤 돼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놈이에요 보면은. 물론 이제 사정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탄두 2톤이면 탄두 2톤이면 엄청 큰 거군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핵이나 이런 걸 실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 중량으로도 지하 한 3, 40m까지는 이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공개했던 게 이제 고체 로켓 발사. 근데 이제 우리도 고체 로켓 뭐 있잖아. 원래 다 고체 로켓이에요. 고체 연료를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연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있고. 근데 이제 액체는 우리가 쓰는 등유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른 거랑 배합을 해서 쓰는 건데 액체를 연료로 쓰는 로켓은 장점은 뭐냐면은 출력을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껐다 켰다 수준이 아니고 세게 틀었다가 또 적게 틀었다가 밸브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발사 전에 그 액체 연료 주입해야 그렇죠. 되죠? 연료를 주입을 미리 넣어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료를 보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고체 로켓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면은 그냥 화약이라 쉽게 말하면 화약이죠. 늘 넣어놔도 네, 되고. 항상 장착돼 있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갑니다. 빨라요. 즉각 대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기 보관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 SLBM 같은 경우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고체 연료가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면 고체 연료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고체 연료는 단점이 있어요. 출력 조절이 안 돼요? 출력 조절도 안 되고 추력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아 그래요? 예,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고체 로켓을 가지고 이제 우주 공간까지 뭐 발사체를 올린다. 이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ICBM이에요. 쉽게 보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체 로켓을 이제 우주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로켓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엔진이 이제 연소 시험 성공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보여주면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이제 경계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한 번 놀라나 두 번 놀라나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묻어가지고 우르르 공개를 해버린 거죠. 보면. 그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별로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군요. 주로 이제 SLBM에 다 이제 관심이 이제 가 있는 사이에 물타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예전에 파키스탄이 한번 핵실험을 할 때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5번, 6번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우리도 한꺼번에 할 때 우르르 이제 밀어넣은 거예요. 보면 이러고 나니까 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갑자기 한반도 주변에서 탄도미사일이 마구마구 날아다니는 건데 굉장히 위험. 그렇죠. 그게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단거리 탄두탄 한두 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쪽에서는 갑자기 순항 미사일에 뭐 기차에서 실은 이런 게 그다음에 여기서는 갑자기 바닷속에서 튀어나오고 초음속 순항 나오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안보리를 소집해서 야 이게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미국이 저 멀리 호주하고 또 큰 또 일을 하나 벌렸습니다. 호주? 네, 호주. 뭐 해요? 호주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시면 남쪽에 외로운 섬이죠. 큰 섬이죠. 근데 호주 주변에는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넓은 바다를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 이제 호주는 필요해요. 근데 호주가 이 넓은 지역을 다니려면은 빠르게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잠수함보다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죠. 이른바 핵잠이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끝없이 사람만 버티면은 무한정 이제 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리한데 그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호주가 단독으로 이걸 개발할 능력이 없었는데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몇 차례 이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이 잠수함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 뭐 단위군은 있어요. 단위군은 있으나 너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소음이 크다든지 이런 상태였고 최근에도 그래서 뭐 일본제 잠수함을 들여올까라고 이야기가 거의 다 된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이제 프랑스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 호주랑 협상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잠수함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원자력 잠수함 기술 판매, 협력, 핵기술 제공을 하겠다. 호주에? 예, 호주에. 왜요? 뭐 파이브아이즈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하고 호주하고 갑자기 가까워지나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고요. 중국이랑 워낙 싸워서 그렇게. 그렇죠. 그게 또 껴 있군요. 그래서 현재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공동 3자 이제 안보 협정을 체결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안보 협정이라는 거는 주요 타겟하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그렇죠. 중국을 이제 경계하기 위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영국, 미국은 현재 4가지 정도 사안으로 우리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안보. 예, 그러니까 해킹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거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해저 역량. 해저 역량이라는 건 주로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죠. 잠수함이나 아니면 바다 뭐 자원 이런 거 관련된.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해양 국가고 호주도 해양 국가잖아요. 해양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현재 새로운 어떠한 안보 협력 체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 미국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중국을 둘러싼 이제 장벽을 첩첩이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이제 쿼드라고 네. 하는 이제 이 체계를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쿼드를 이제 해놓고 보니까 제일 중국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이제 잡아는 놨는데 네. 쿼드가 어디죠? 미국, 네. 일본, 네. 인도. 미국, 일본, 인도 이런 예. 나라들을 중국을 둘러싸내야지. 그렇죠. 가까이. 중국을 해상에서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 일본하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인도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과연 공세적으로 이거를 나가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공세라는 건 실제로 몸빵을 하려고 막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중국을 경계할 만큼의 어떤 첨단 무기 그런 것들을 활용할 능력 이런 네.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의지는 있으나 기술력,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찍히는 거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적극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쿼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건 약간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이 일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네.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좋아, 쿼드에 굳이 들어올 필요 없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강하게 해라. 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좀 그렇죠. 편하게 해라. 미국이 그 동안에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무기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있던 것들을 네. 이제 너희들 알아서 너희 판단으로 해라고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이런저런 무기들 개발할 거를 미국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암묵적으로 동의를. 예, 그래서 뭐 한국은 개발 시작하면 2달 만에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뭐 사거리 이제 제한 없으면 당연히 2달 후에 사거리가 늘린 미사일이 나오고 탄두 중량이 제한이 풀리니까 2달 후에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이 되고. 하긴 사거리 제한 풀린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뉴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미국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스트할 때는 그 전에는 연료통의 절반만, 뭐 3분의 2만 이렇게 채워놓고 발사하는 거죠. 네네. 아니면 탄두에다가 일부러 더 무겁게 실어가지고 짧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다 없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태나게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해 대신 우리랑 같이 해. 라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 팔이 묶여 있던 상황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풀린 거죠. 네. 이거는 되게 좋은데 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청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동안에 너희들을 이제 우리한테 맨날 하소연했잖아. 형님 우리 좀 괴롭습니다. 풀어주세요. 저희 네. 덩치도 커졌는데 이제 커졌으니까 그래 알았어 풀어줄게. 라고 하는 대신 우리랑 같이 해야 돼. 나는 그런 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그 파이브 아이즈 네. 여기에도 이제 우리와 일본을 이제 가입시키겠다. 우리가 뭐 최우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입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마찬가지로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주로 전자정보, 첩보 네.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랑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빈틈없이 채워넣겠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가까이는 쿼드라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애들이 이제 하나 연합을 활성하고, 그보다 좀 멀리에서는 이제 전자전에 관련되는 하나의 또 체계가 있고, 네. 더 멀리 중국이 최근에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가 결합하는 그 아우쿠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A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네. 그 다음에 UK, 영국, 네. 그 다음에 US 합치면은 이제 뭐 아우쿠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동맹 체제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차곡차곡 이렇게 갖춰지는 네. 이러한 이제 체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뭐 9월 11일부터 9월 한 15일까지 한 5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뭐 일상적으로 새로운 무기 실험했어요. 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보면 새로운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티격태격하던 그게 아니고, 네네네. 이제는 라운드가 훨씬 커지고 플레이어들도 규모가 커지고 네. 참여하는 친구들도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레벨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큰 전략적 그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야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 되게 좋죠. 아주 뿌듯한 일입니다. 자주국방 이제 정말 힘이 세졌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항상 국제관계라는 것들은 그 동안에 안 되던 일이 되면 뭔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반대급부가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근데 아까 다시 SLBM 같은 경우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운용 능력을 갖춘 나라 중에서 핵 보유 능력이 입증 안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SLBM도 쏘는데 SLBM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비싼 무기 체계예요. 잠수함 만드는 것도 비싸고요. 네. 잠수함에서 거기서 다시 또 발사한다는 것도 힘든 거고요. 그러면 근데 잠수함은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실을 수 있는 무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규모도 작고 숫자도 제한되지만 그만큼이면 충분한 아주 전략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거기다 잠수함에다 실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폭탄 실어 갖고 하는 거 그거는 저기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핵무기 정도는 실어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사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제 핵 개발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따라줄까? 그럼 처음엔 비행기로 뭐 미사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규모도 작아지고 사정거리도 늘어나고 거의 끝판왕이 SLBM인데 그렇죠. 가는데 우리는 이건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지상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공중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다 갖춰놓고 다들 이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너희들 뭐 그다음에 뭔데?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이 흐름들이 이제는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보다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긴장은 높아지고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겨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 원래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잔뜩 긴장해 있거든요. 저거 우리한테 배치하면 중국이 또 뭐라고 되게 할 텐데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왜 긴장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우리 거를 갖다 놓지 않아도 니네 걸로 그렇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 능력이면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되니까 잘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필요할 때 쓸게. 같이 쓰자.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지금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이 우리를 둘러싼 큰 그림들을 좀 한번 해부를 해봤고요. 미사일 뒤에 숨겨진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잘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워낙 우리에게 끼칠 뭐 경제적인 뭐 여러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역사에 기록될 지금 이 순간들 여러분도 잘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볼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그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아주 도움 많이 된 시간이었고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